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완판본 문화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2011년에 개관한 완판본 문화관은 전주 지역에서 생산해낸 각종 출판 유산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출판 문화의 중심지이자 기록 문화의 산실이었던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관은 전주의 기록 문화 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전주가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의 본고장이자 중심지로 불릴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굿모닝 인문 클래스, 오늘은 고전 소설의 성지 전주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고전문학계 라이징 스타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백진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 같은 고전문학 전공자에게 있어서는 네. 이 전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만 하더라도 뭐 판소리, 대사슴놀이, 뭐 한옥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판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출판 문화. 예. 고전 소설과 출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주에서 출판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혹시 아나운서님 책 만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종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뭐 예. 지금이야 종이 없이도 만들 수도 있다지만 예. 예전에 물리적으로 이제 종이로 만든 종이책은 종이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 예로부터 그 전주 지역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종이였습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거기 보면 그 중앙 정부로 바치는 공물을 세세하게 적어둔 그런 네. 항목이 있습니다. 허허. 거기에 보면은 단순히 종이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 바치는 그 한지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좀 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표전, 주본, 부본, 자문, 서계 뭐 여기에 사용하는 종이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 그리고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는 그런 종이를 말합니다. 또 그뿐만도 아니고 그 좀 더 종이를 세분해 두는데 네. 표지, 돌연지, 백주지, 유둔지, 세화지, 안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둡니다. 뭐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돌연지라는 거는 그 다듬이돌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두드려주고 뚝딱뚝딱. 맞습니다. 네, 예전에 어머니들 다림질 대신 했던 그 다듬인데 네. 그렇게 두드리면 매끄러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돌연지. 예, 돌연지입니다. 네. 유둔지는 뭡니까? 유둔지의 유자가 바로 기름 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도 그 방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유둔지는 기름을 먹여주고 방수 기능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요? 네. 그래서 우산에 사용하는 재질이 바로 유둔지입니다. 세화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화지라는 건 뭐냐면 그 왕실 도화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도화서. 예. 도화서 어떤 뭐 또 종이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림 그리는 기관이 도화서입니다. 네네. 요새야 뭐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하는 시대입니다만 예전에는 궁중 행사나 중요한 일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중에 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 화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도화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립미술가라고 할까요? 뭐 국가공인미술가. 네. 그 도화서에서는 종이를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네네. 거기서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세화지인데요. 예. 이 세화라는 거는 앞에 세자는 그 해 세자를 씁니다. 그래서 매년 정초가 되면 네. 국가에서 좋은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신하들에게. 그때 그림에 사용하는 그때 그림을 세화라고 하고 그 세화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세화지입니다. 얼마나 품질이 좋았을까. 그렇죠. 요새도 왜 대통령 기념품 이렇게 그 명절 때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냥 품질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산품을 주지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전주의 종이가 참 좋은 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종류의 종이를 언급하고 나서 뭐라고 적어뒀냐면 오직 전주와 남원의 종이가 품질이 좋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 상품평까지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 5개 상품병이네요. 별 5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이 종류가 저는 이렇게 많은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한지 이렇게만 그냥 뭉뚱그려서만 알고 있었지. 네네. 아,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전주 한지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네. 지금도 해마다 뭐 전주 한지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 다 그만한 역사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납득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뭔가 현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음. 뒤에 배경과 역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아요. 예. 그 뭐 지금도 저도 이제 가끔 전주역에서 동쪽으로 이 소양 쪽으로 가다 보면 네네. 거기에 대승 한지 마을이라고 이렇게 마을을 아. 조성을 해뒀더라고요. 예. 그것도 당연히 이제 종이가 전주의 특산이었으니까 네.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제가 그 공장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팔북동에 가면 아주 큰 규모의 공장이 있습니다. 네. 뭐 네. 페이퍼가 들어간 예, 공장이에요.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구경을 갔더니 거기 한지 박물관을 만들어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공장 안에. 지금은 휴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직접 그 한지를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그 역사성을 그렇게 또 이어오고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특별히 명칭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 금강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전. 예, 비단금자의 강강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전주를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장수에서 발원해서 전주하고 충청도를 거쳐서 다시 군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맞아요. 긴 강, 그 네. 금강의 이름을 붙여서 금강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뭐 종이를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게 물하고 당나무였거든요. 당나무, 그렇죠. 예. 근데 물을 아무 물이나 쓰면 하급수를 쓰게 되면 좋은 종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종이를 만드는데 물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금강의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금강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 그 물을 또 금강물을 사용했던 거예요. 네네.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질 좋은 종이 또 한지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고요. 책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종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종이 말고 또 필요한 글씨 근데 글씨는 사람이 당시에 썼을 테고. 네네. 아, 뭘까? 네. 사실 이거는 뭐 종이 만들 때만 책 만들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세상 만사 모든 게 이거면 사실 다 되죠.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 없이는 그렇지.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장 원초적인 것을 제가 잊고 있었군요. 네네. 네. 그 옛날에 책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제작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활자본이라는 거는 예. 금속 활자와 목 활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뭐 재료명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금속 활자는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고 네. 목 활자는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 수는 없겠어요, 진짜.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개인이 금속 활자를 소유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예. 뭐 사실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뭐 생소하겠습니다만 항구자라는 활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 개인이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활자를 소유한 집안이라면 그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활자로 책을 찍어낼 수 있어 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중앙정부에서나 그렇죠. 가능을 했던 거군요. 네네. 네. 주로 중앙정부에서 가능을 하다 보니까 아무 책이나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주로 이제 교육 목적이라든가 통치 목적의 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찍어내게 됩니다. 네. 뭐 조선이야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였으니까 아무래도 뭐 육아의 경전이라든가 역사서 위주로 찍게 되고요. 네. 이걸 찍어서 지방 가명으로 내려보냅니다. 네. 그러면 지방 가명에서는 뭐 활자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 목판으로 번각을 해서 찍게 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근데 목판으로 해도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금속에 비해서 저렴할 뿐이지 네. 목판도 사실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갖고 있기라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능한 일이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는 한 집안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문 의식이 강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에 우리 조카 누가 이번에 뭐 판서 자리에 올랐단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문집을 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그 한 집안에서 낸다는 거는 너무 비싼 일이라서 불가능하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가문 문중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너희 집안 얼마 내,
너희 시간 얼마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내야 될 정도입니다. 야, 목판본을 찍는 데만도 그 정도의 돈이 들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찍는다 하더라도 이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에 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300부 정도 찍으면 그 목판은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다음으로는 이제 전라감형에서도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도의 행정 중심지를 가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 말고는 이 가명에서 주로 출판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네네. 역시 그 이유도 일단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명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 전라도 가명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알죠. 이제 구도청사. 맞습니다. 예, 거기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보건공사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전주는 뭐 질존 조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전주 옛날 이름이 완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전주 가명을 완산 가명이라고 불렀고, 또 줄임말을 쓰니까 줄여서 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도 줄임말이 있었죠. 그럼요, 있었죠. 예. 옛날 사람들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완영 판본이라고 하면 전주에서 출판된 책들을 얘기하고, 네. 이렇게 전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완영을 중심으로 출판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주에서 이제 출판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요. 고전 소설과 완판본과는 어떻게 또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책을 찍어낸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네. 근데 뭐 인류는 늘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 찍는 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속 활자본이나 목판본은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었는데 예.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반각본이라는 출판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각본이라는 게 아예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목판본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다만 목판본보다 훨씬 더 싸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이 반각본은 그 중앙정부 주도나 지방 관할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책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품질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대신 품질 대신 편의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제작이 가능한 거고. 빨리 제작 가능하죠. 네. 요새 말로 하면 뭐 가성비가 좋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팔릴 만한 책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중앙정부에서는 뭐 육아의 도덕을 강조한다든가 그렇죠. 역사를 얘기한다든가 공적인 역할을 좀 수행할 맞습니다. 책들. 맞습니다. 근데 이 반각본은요 그런 것도 만들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돈이 될 만한 책. 돈이 될 만하다는 거는 수요가 있는 책을 의미하겠죠. 네. 그럼 이 반각본이라는 것은 전주가 유명하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주에서만 만들어진 걸까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각본에 보통 이제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서울이었던 한양.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안성이라는 지역. 네. 그리고 전주의 완판본 요 세 가지를 최고로 쳤고 가장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대구라든가 여기 그 전주 아래쪽 가다 보면은 정읍 가는 쪽에 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인에서도 반각본이 출판되긴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수였고요. 가장 그 활발하게 출판되었던 곳은 한양에서 만든 경판본, 안성에서 만든 안성판본, 그리고 전주에서 만든 완판본 요 세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원하고 즐겨 읽고 문화가 돼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전주가 그 중에서도 제일이었겠죠. 네, 뭐 사실은 제 전주 애향심이 있어서 제일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보면은 완판본 고소설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고 가장 연구 자료의 가치가 크기도 합니다. 현재 뭐 전하는 책만 해도 몇 종 정도가 될까요? 예, 뭐 전하는 책이 100종이 넘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남아있는 게 이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책들이 찍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재미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 재미라는 요소가 있는 소설의 장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로 된 어떤 그런 반각본들이 상당했었나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네.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영웅의 활약상에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예나 지금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요새 지금 영화 마블 히어로스 맞습니다. 마블 DC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영웅이 활약하는 거에 대한 대리만족,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소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승리를 했다든가 적들을 통쾌하게 물리쳤다든가 이런 활약상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런 면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를 느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읽혔던 소설은 영웅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재밌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이제 한문을 모르는 우리 일반 백성들도 그 책들을 수요할 수 있게끔 한글로도 적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렸겠네요. 네, 그 반각본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한글 소설이 많이 팔렸기 때문이거든요. 한문 소설은 읽을 수 있는 독자가 아마 열에 한 둘이면 아마 많이 봐줬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위대한 문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평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글 소설은 좀 더 대중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당시에 분위기가 좀 동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왜 그 책 하나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직업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분위기가 좀 당시에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 소설책을 사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야, 그래. 그리고 소설 읽느라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사대부들은 육아의 경전, 논어 읽고 맹자 읽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소설에 빠져 있다. 재미만 추구한다. 네.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방금 이제 부가되는 파생되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예. 말씀하셨는데 이런 직업까지 나오게 돼요. 그 전기수라는 직업이 나오게 되거든요. 전기수?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늙은이라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뭐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책 읽어주는 아저씨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야기 할머니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가 이야기 보다. 할머니 비슷합니다. 그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마 이분들이 요새 같은 유튜브 세상에서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괜찮나요? 예, 네, 너튜브에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셨으면은 아마 구독자가 몇백만의 별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진짜 그랬겠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분들은 진짜 그 동네 연예인이었겠네요. 맞아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일종의 연기를 하게 됩니다. 1인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혼자서 추임새도 넣고 목소리도 바꿔가고 중간중간 노래처럼 부르기도 하면서 일종의 그 모노드라마라고 할까요? 연극처럼. 웃긴다. 예.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엄청난 예능이었던 거죠. 그럼 이분들도 돈 많이 벌었어요? 어땠어요? 돈이 안 되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네. 요새도 왜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또 되니까. 네, 광고로 돈을 받으니까요. 네네. 이분들이 했던 어떤 그런 방법 가운데 요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전법은 이제 한자를 말씀드리면 맞이할 요자에 돈 전자, 방법 법자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광고거든요. 광고? 예. 와, 당시에 광고가 있었다고? 예. 그 왜 요새 그 얄밉게 진행하는 MC,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얄밉게 진행하는 MC 가운데 왜 방송인 전현무 씨 있잖아요. 그래요. 있죠. 예, 중요한 행사라든가 등수 발표할 때 꼭 마지막에, 자, 그럼 1등은 이렇게 막 긴장감을 고조시켜 놓고서 1등은 광고 듣겠습니다. 맞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표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님이 전주 MBC의 전현무라는 제가 설명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선가 좀 얄밉게 제가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그러신가요? 네. 뭐 어쨌든 이분이 잘하는 게 뭐 이젠 중간중간 끊고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잖아요. 이게 바로 일종의 요전법이에요. 잠깐만. 그러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막 읽어주잖아요. 왜 소설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 가운데 아주 흥미진진한 대목이 있고. 네. 근데 정말 이 다음 장면이 궁금한 내용에서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이때 돈을 던지는 내세요. 거예요. 세상에. 네. 야. 빨리 다음 대목 읽어주세요라는 거죠. 이야. 야, 이거 거의 뭐 그런 거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연속 드라마 맞아요. 하면은 1화 끝나고 네. 2화 딱 넘어갈 때 이제 페이를 내세요. 나 이런 네, 거 들어요. 네.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끊잖아요. 이야. 그거를 끊기 신공이라고도 하던데. 너무 재밌다. 예, 막 김치를 들어 올려서 때릴까 말까 하는 지점에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세상에나. 그리고 다음 화 예고가 나오게 되죠. 예. 이것도 역시 그 광고의 효과를 노린 걸 텐데 바로 이 전기수들이 그런 요정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소설이 진짜 그 당시에 인기 많았군요. 네. 이렇게 직업이 생겨나고 어떤 수익의 모델이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대단했겠네요. 어떤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정조 임금 때 일이거든요. 소설 영소설 가운데 임경업전, 임경업 장군 아시죠? 네네. 그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걸 정기수가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임경업 장군인데 그 김자점이라는 간신이 나옵니다. 그 모함에 빠져서 죽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정기수가 연기를 너무 그럴듯하게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흠뻑 빠졌겠다. 네. 네. 그래서 청중 가운데 한 명이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정기수가 아니야. 저 사람은 김자점이야.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죠?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예. 아유, 완전히 실제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세상에. 너무 연기를 잘했더니. 네, 아주 유명한 살인사건입니다. 정기수 살인사건요. 야, 그 정도로 흠뻑 빠져 있었던 거군요. 예. 네. 그리고도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설책 사려고 네. 이게 아무래도 책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으니까 반각본이 나온 덕분에 싸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려고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다 갖다 팔았다든가. 하하. 또 재미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는 네. 그 조선시대니까 남자가 사대부가의 여성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여성들도 소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예. 남상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장을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야. 혹시 옛날에 그 왜 화장품 이렇게 네. 방문 판매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주는 이제 출판 문화가 발달해서 책이 많이 출판됐고 그 가운데 대중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는 고전 소설이 주로 출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재미가 있어야 돈을 주고 사서 읽겠죠. 그럼 전주 지역이 고전 소설과 연결되는 특별한 지점은 어떤 것에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영웅소설이거든요. 영웅소설, 네. 그 다음으로는 판소리계 소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춘향전, 심청전, 뭐 토끼전 같은 네. 이런 걸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시겠습니다만 판소리가 바로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네. 소설에 대한 흥미를 더 찾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독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5쪽 남아 있고 예. 오바탕이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춘향전의 배경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춘향전 말고도 전라북도를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손꼽거든요. 예. 근데 이 금오신화에 5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 그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네네. 바로 이 작품이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남원 가면 남원 북서쪽에 만복사 유허지가 남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절은 없고 유허만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쟁 소설인데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음. 최척의 운명이 참 기구한데 예. 뭐 전란 때문에 동아시아의 몇 개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배경이 남원으로 되어 있고요. 뭐 한글 소설 흥부전의 배경도 지금 남원에 있는 인월면 그리고 예. 아영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생겼어요. 네네. 그 전주 시내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콩쥐팥쥐로라는 그 도료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콩쥐팥쥐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 전래동화가 전주와도 그러면 관련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도로명을 지은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제가 전주에 2017년도부터 살고 있는데요. 예. 처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여행으로도 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전주대학교에 오게 될 때 처음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그 호남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다가 서전주 IC로 보통 들어오게 되잖아요. 서전주 IC로 나오게 되면 만나는 도로가 바로 콩지팥지로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서에서 혁신도시 네. 넘어가는 그 길인데 맞아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전주는 지명을 허투루 짓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콩지팥 지점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전주성 서문박 30리 지점에 사는 은퇴한 관리 최만춘이라는 관리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와, 그 거리가 지명이 그대로 나왔네요. 예. 정확하게. 그렇죠. 거의 12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주성 서문이면 맞네. 지금 저기 갱리단길 끝쪽 맞아요. 예, 서문교에 있는데 예. 예수병원 건너편 맞아요. 거기가 서문이니까 거기서부터 도로 타고 쭉 가게 되면 한 12km 정도 될 겁니다. 맞아요. 예. 예. 야, 그래서 거기가 야, 세상에. 그래서 지명을 도로명을 네. 콩지팥지로라고 붙이게 된 거겠죠. 예. 야, 맞네. 맞아요. 와. 아니, 오늘 진짜 이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주가 뭐 이게 예향의 도시라고 하면 그냥 뭐 네. 뭐 한지 유명하고 네, 한번 네, 네, 있고 네. 뭐 판술 유명하고 이런 정도만 좀 두루뭉술하게 좀 알았지 깊이 있게 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뭐 사실 판소리 전공자가 오늘 이 강연을 방송을 했다면은 네. 더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판소리 전공은 아니라서 예. 아주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래도 제가 아는 분야만 하더라도 네. 대단한 지역이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예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별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게 또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전주의 출판 문화와 고전 소설 중심지 전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전 문학계 라이징 스타 전주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백진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